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신속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파월 의장이 꿈쩍도 하지 않아서 탐탁지 않게 여겨왔었는데요. 결국 백악관이 파월 의장을 쫓아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준 의장을 섣불리 해임했다가는 금융시장도 큰 타격을 입게 될 텐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일본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죠. 여당이 참패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지키겠다는 뜻을 비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민당이 39석, 공명당이 8석, 총 47석을 확보하면서 과반 의석 유지에 필요한 50석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여당 패배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총리직을 유지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8월 1일 이후 기본 관세 10%가 유지되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후에도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과는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의 공정한 관세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거나 에이펙 행사 기간에 시 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 주석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란이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유럽 3개국과 핵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란은 유럽 측이 올여름까지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유럽 3개국과의 핵 협상에 합의했는데요. 올 들어 5차례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지난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단됐는데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을 중단하진 않겠지만 서방과의 대화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 억류 지역으로 파악돼 그동안 공격을 피해온 가자 중부 데이르 알발라 일대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최근 휴전 논의가 또다시 교착되자 이스라엘 군이 지상전 확대를 통해 하마스에 대한 고강도 무력 압박에 나선 걸로 분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두 쌀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네, 이시바 일본 총리가요,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당초 목표했던 과반 달성에 실패하게 되면서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여당이 참패한 이후 이시바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부각됐던 쟁점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선거 전부터 이 두 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미국을 한자로 표기할 때 쌀미자를 씁니다.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그렇죠. 쓰지만 네네. 그래서 미국도 못 잡았고 작년 여름부터 폭등한 쌀값도 못 잡았고 네, 그래서 이제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쌀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작년 10월에 출범한 이시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장 야당에서 총리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새 정권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진영 간의 합종연행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시바 총리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리를 지키더라도 지금 중의원, 참의원 다 여소야대로 역전이 됐거든요.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어느 시점에 퇴진을 하고 새로운 총재를 앞세우는 동시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 유신회 같은 야당 일부를 끌어들여서 다시 과반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자민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게 된다면 차기 총리 후보로는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색을 이어받은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본 유신회가 들어와야 이게 가능한 건데요. 일부 야당들도 지금 몰락하고 있는 자민당이 연립당을 구성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렇죠. 네, 선뜻 잡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익과 보수, 중도, 진보, 좌익 이렇게 이념적으로 분열된 야당들이 대집결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다른 야당들에게 정권을 교체하는 데 동참해달라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민당의 한 전 국회의원은 이 노다 대표가 국민민주당 쪽에게 총리직을 양보하고 야당의 대결집을 호소하는 큰 그림을 그린다면 2009년과 같은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잠시 후에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도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년 만에 내려간 시소. 트럼프 대통령 시소가 지금 집권이기 출범 이게 6개월을 20일로 맞았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좀 올라가는 듯 보였는데요. 알고 봤더니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로 이제 시소가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미국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거부가 20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42%로 나왔습니다. 취임 직후인 2월 9일에 발표된 지지율은 53%였거든요. 네. 지금 6개월여 만에 1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2월 9일에 53%, 3월에 51%, 4월에 47, 6월에 45. 근데 이번에 이제 42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세. 예,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관세 정책, 또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자 40, 반대가 60이나 됐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명확한 계획을 가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응답자의 57%는 그렇지 않다. 뚜렷한 계획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다라는 응답이 70%나 나왔습니다. 네. 또 이민 정책이 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지지한다가 44, 반대가 56%였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것이 3월에 했을 때보다 10%포인트가 줄었고요. 반대한다는 비율은 그때보다 10%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이렇게 반대쪽이 늘어난 건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다면 누구를 주로 추방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44%는 위험한 범죄자다라고 답을 했지만 네. 56%는 위험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CBS만 그런 건 아니라 CNN이 조사를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서 너무 지나쳤다라고 답을 했는데 2월에 했을 때보다 10%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수치가 객관적으로 나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20일자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이 내 두 번째 임기 6개월 기념일이다. 1년 전에 우리나라는 죽어 있었고 부활할 희망조차 거의 없었는데 오늘날 미국은 세계 어디서나 가장 뜨거운 도시에 동시에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쓰는 글들이나 네. 말을 보면 어우 참 대단하다. 그럼요. 네, 이러기 이런 쉽지 않은데. 생각이 네. 항상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야망이 운명의 반전을 맞았다. 취임 6개월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제프리 앱스타인 정치 스캔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취임 직후 국내외 정치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의 지점에서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의 야망이 운명의 반전을 맞았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네. 외신들은 앱스타인 수사 기록을 공개하겠다라고 공언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번복하니까 지지층인 마가 진영이 실망을 하게 됐다.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상당 부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이 앱스타인 스캔들이 점점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자로 자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을 상대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이 앱스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에 자신의 서명이 담긴 외설스런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가 진영이 앱스타인 사건을 왜 중요하게 보느냐. 네. 이 사람들은 그림자 권력 집단이라는 소위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앱스타인이요. 주요 권력자들과 생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매매 등을 알선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고객 명단이 공개되면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명단 없다. 그래서 수사 기록 공개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마가 진영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 뭔가 다 이제 밝히고 네. 투명하게 이제 가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게 보도되니까 이제 파장이 커진 거고요. 근데 그림을 보냈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건데 네. 나는 그림 같은 걸 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평생 한 번은 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가로 일할 때 네. 여러 점의 그림을 그렸고 그걸 심지어 집권 일기 때 경매에서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걸 뉴욕타임스가 또 끄집어내서 보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또 뒤집혔는데 네 아무튼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은 지금 네. 소송 액수 뭐 이거보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과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냐.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모 기업이 루퍼트 머독이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폭스뉴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특히 폭스뉴스는 그동안 친 트럼프 성향 매체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모 기업 회장하고 트럼프 사이에 사이가 틀어지면 그럼 폭스뉴스의 기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게요. 네. 일단은 이 머독이 이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고 트럼프 측이 요청을 했을 때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머독이 트럼프 대통령을 워낙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네.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해주지 않고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소송.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료. 네, 미국을 아름다울 비자를 써서 네네, 아름다운 그렇죠. 나라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비자 진실성 수수료라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리기로 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모은 법안 이름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학, 취업, 장기 출장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들은 네. 250달러, 우리 돈으로 34만 7,7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빨리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수료가 게다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된다고 합니다. 와. 이 수수료는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부과되는데요. 네.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을 하지 않았고 비자 유효 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채 출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을 꼭 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절차가 좀 이게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의회 예상국도 실제로 환급을 받아가는 비율은 낮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 비자 진실성 수수료를 왜 마련을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 이민과 국방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졌거든요. 그렇죠. 이걸 메우기 위해 도입이 됐는데 앞으로 10년간 우리 돈으로 40조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외에도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출입국 기록 서류죠. I-94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은 6달러인데 24달러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한 37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이 부분이죠. 사실상 무비자 입국에 해당하는 ESTA, 즉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활용해서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하는 우리나라 여행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네. 궁금해요. 이런 여행자는 비자 진실성 수수료는 안 내도 됩니다. 비자를 오. 발급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내도 되는데요. 네. 다만 여기 다만이 중요한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네. 이 수수료도 3달러가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기존에 21달러 약 29,000원에서 34달러가 됐거든요. 워낙은 한 19달러 정도 올릴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네. 지금 2026 북중미 월드컵, 2028 LA 올림픽 대목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관광업계가 대폭 반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인상폭이 19달러가 아니라 13달러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계속 다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입장료가 쉽지 않네요. 정말 네. 많이 올라갑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더위에서 내가 녹지 않는 이유. 기록적인 폭염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산 문화가 워낙 아시아권에서 많이 확산이 네네. 됐었는데 이제 서구권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포스트가 최근 미국에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양산이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양산이 사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태국 많이 쓰였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쓰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구권 SNS를 보면 양산 사용법, 양산의 효과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틱톡에서 양산과 관련된 해시태그 조회수가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네티즌이요. 이 더위에서 내가 녹지 않게 해주는 건 오직 양산뿐이다. 라면서 양산을 쓴 영상을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상에 이제는 햇볕도 비처럼 피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번 써보면 그렇죠. 또, 효과를 느낄 수가 요즘에 있으니까요. 해가 정말 강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UV를 차단하는 양산 판매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네. 지금 폭염이 계속되면서 워낙 서구인들이 아시아인들이 양산을 쓸 때 미용 목적으로 쓴다라고 여겼는데 이제 네. 생존 차원에서 접근을 그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피부과 전문의들도 양산을 쓰면 피부암 예방, 조기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산 업체들이 부랴부랴 양산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패션 브랜드들도 새로운 액세서리 양산을 써보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미국의 양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양산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선크림하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의류랑 함께 사용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면 반사로 간접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기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 이제 양산을 살 때는 좀 큰 걸 사라. 웬만하면 네. 자외선 보호 지수가 50 이상 네. 어두운 색일수록 좋은데 만약에 화려한 걸 쓰고 싶으면 반드시 검은색이나 은색으로 반사 코팅이 된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양산이 또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 표준이 아니었던 표준. 이건 무슨 아마 얘기인가요? 이 표준을 따랐던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가정용 세탁기의 전원을 켜면 표준 모드로 표준 모드. 일단 설정이 되죠. 네네네. 물 온도가 40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옷감 속의 세균을 말끔히 제거하기 어렵고 에너지 효율도 좋지 않다라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 런던 병원의 감염병 전문의인 툴레켄 박사가 한 얘기인데요. 네. 이 40도는 사실상 살균 효과가 없다. 에너지만 낭비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탁을 했는데도 세균이 남아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기준까지 인용을 하면서 만약에 가족 중에 노로바이러스 아니면 기타 감염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탁 온도를 반드시 60도 이상으로 설정해라. 왜냐하면 이 온도에서 대부분의 병원균은 사멸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대부분의 의류 90도 고온에서는 손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건이나 속옷같이 위생이 중요한 물품만 이렇게 뜨겁게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했고 네. 만약에 일반 세탁물이라면 그냥 30도 이하로 낮추는 게 에너지 효율 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건데요. 40도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많이 밴 운동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옷은 특히 20도에서도 세탁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찬물 세탁을 설정을 하시면 반드시 찬물 전용 세제를 써야 된다.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세탁기 내부 위생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중요하죠. 안에 네, 습기가 청소 남아 있잖아요. 잘해야 돼요. 네네. 세탁이 끝나면 바로 문 닫으시면 안 되고 안 내부가 됩니다. 마를 때까지 세제통과 세탁조 문은 열어두는 게 좋고 네. 세탁기 내부가 오염돼 있으면 아무리 고온 세탁을 해도 세균이 옷에 다시 묻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청소 문제가 아니라 가족 건강과 직결된 생활 위생의 핵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세탁기 빨래가 해준다고 좋아했는데 그 세탁기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클린 밴딧의 심포니 함께 듣겠습니다. I've been hearing symphonies. Before all I heard was silence. A rhapsody for you and me. And every melody is timeless. Life was stringing me along. Then you came and you cut me loose. Was solo singing on my own. Now I can't find a key without you. And now your song is on repeat. And I'm dancing on to your heartbeat. And when you're gone, I feel incomplete. So if you want the truth, I just wanna be part of your symphony. Will you hold me tight and not let go? Symphony, like a love song on the radi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전국에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극한 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에서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 재난지역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함께 거취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용합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통상협상 및 정상회담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0대 아들에게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 직후 서울 도봉구 자기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을 대피시킨 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사제 폭발물 제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네, 자 선거 결과부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참의원의 임기가 6년인데요. 총 248석이 있고 이 중에 절반씩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지지통신 조사로 어제 투표율은 57.91%였고 125석 중에서 자민당이 39의석, 공명당은 8의석을 얻었습니다. 자민당은 무려 12석, 공명당은 6석을 잃었고요. 최대 야당 입헌민주당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22석, 국민민주당이 12석을 더 차지해서 17석, 참정당은 1석이었는데 무려 13석을 더 차지해서 14석으로 약진을 했습니다. 네. 네, 가장 많이 차지를 했고요. 진보 정당 세력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공산당은 4석을 잃어서 3석이 됐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의원, 전체 의원 분포를 보면 자민당과 공명당이 122석, 야당이 126석을 차지해서 지금 야당 의석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개헌을 원하는 당이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참의원에서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인 166의석이 필요한데 지금 장민당, 공명당, 일본의신의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을 다 합하면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일 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표를 잃은 이유로 정치 자금 문제나 통일교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다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고 네. 일본은 현재 소수 정당이 크게 늘고 있고 그중에서도 백척주의를 가진 당이 확대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불신감이 가져온 즉흥적인 정체가 이번 여당의 패배 원인이라며 유럽 등지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당이 선거에서 지고 보수적인 야당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한 흐름이 지금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일단 참의원 전체 의석이 248석인데 어제는 이제 그
그 절반만 뽑은 거잖아요. 왜 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 일본은 중의원이 임기가 4년인데 참의원은 6년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바꾸면 굉장히 크게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중에 절반씩 이제 임기를 해서 이제 치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2019년에 당선된 참의원의 임기를 다해서 어제 120석을 두고 선거를 했고 네. 2022년에 당선된 참의원들의 임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상 뭐 했었습니다. 자민당이 이제 네. 승패를 했는데 이시바 총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시바 총리는 국가에 대한 책임 또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계속 총리직에 머물겠다라고 총리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네. 자민당 내에서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자신이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이제 잘 이해를 받지 못했다면서 고물가 대책이 침투하지 못한 것이 패배 요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연임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꼽았는데요.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퇴진설이 크게 불거지지 않으면 일단은 총리직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가 2027년 9월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020년에 생긴 참정당이 이번에 약진했어요. 네, 가장 많은 의석을 이제 늘렸는데요. 네. 2022년에 등장해서 보수우익 남성들의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책을 좀 보면 아이를 낳은 여성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매달 10만 원, 우리 돈으로 뭐 90만 원 가량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남성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일본은 외국인들이 이미 일자리를 빼앗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또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과격한 주장은 지금까지 아무리 보수적인 당도 큰 소리로 이제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주장이 지난 30년간 경제 불황성에서 버텨온 일본인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사로잡았는데요. 일본의 과제가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 반경 능력 보유를 위한 국방비 증가, 저출산 고물가 등인데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참정당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약진을 한 것은 이번 선거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출입구 취재를 보면 참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60%가 남성이었고요. 40대가 또 50%가 21%씩 이 40대 50%가 거의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고 네. SNS를 보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일본의 40대 50대는 일본이 파견 직종에서 사무 직종에서 파견을 받아들이면서 네. 부의 양극화가 시작된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할 때 취직 빙하기여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지 못한 세대가 많은 그런 세대다라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일본이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선거가 네. 치러졌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공휴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왜 일요일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까? 네, NHK는 정말 이게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해서 얼마 전에 정부 각 청사에게 왜 일요일에 일본에서 선거를 하느냐라는 코너를 마련했을 정도로 네, 이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총무성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더 네. 많은 유권자가 좀 더 투표하기 쉬운 날이어서 일요일을 삼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일요일에 해야 한다라는 법률은 없고요.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좀 독특하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 지금 바다의 날이라서 쉬는 날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3일 연휴에 선거를 하는 것은 국정 선거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자민당이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SNS에 떠돌기는 했는데 네. 하지만 투표율이 57.91%로 지난번보다 5포인트나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의원 선거 소식 전해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파월 의장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 때문에 미국
부채 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곧 파월 해임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네. 나왔었잖아요. 최근 상황 좀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은 좀 뭐 해임은 일단 좀 미룬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초에는 지난 16일에 파월 의장 해고장 초안을 공화당 의원 한 10여 명한테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정말 임박했다 이런 반응이 많았죠. 그것 네. 때문에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임 가능성 희박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네. 대신 파월이 자진해서 사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좀 네. 지금은 당장 해임까지는 아닌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대통령이 그런데 연준 의장을 이렇게 해임할 수 있나요? 뭐 이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준 의장을 미국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네. 해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네. 들으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너 해고야 이걸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프로그램에서, 자기 예.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이 연준 의장입니다. 네. 그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그 연준 이사회는 이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이사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이제 뭐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그 지명을 한 다음에 상원 인준을 거쳐서 임명이 됩니다. 네. 그 의장하고 부의장은 임기가 4년이고 다시 재임될 수 있는데 네. 파월 의장이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임명이 돼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로 바뀌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명을 했습니다. 그게 2021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의장 임기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내년. 끝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1월까지는 네.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해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그리고 재임명되지 않으면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는 게 좀 연준의 전통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연준 그 의장을 맘대로 해임 대통령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이처럼 뭐 선례도 없고 네. 또 뭐 명확한 법적으로 규정도 좀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만 연준 의장이 부정행위나 위법행위 뭐 이런 또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이런 네. 거 아니고서는 해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뭐 어떤 사유가 네, 있어야 그렇습니다. 뭐 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네. 거일 텐데 지금 뭐 파월 의장에게 그런 사유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예를 들면은 뭐 직무태만 같은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계속 연준의 건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많이 확대됐고 돈도 더 많이 썼다라는 문제. 그래서 뭔가 기만 사기 행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죠. 네. 건물을 뭐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도 만들고 귀빈용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연준의 건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걸 좀 통합해서 이렇게 다시 다 재정비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네. 뭐 약간 일부 수정된 부분은 있지만 뭐 이렇게 뭐 초호화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준이 그래서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언론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 문제에 거론하고 있는 거는 뭔가 뭐 어떤 개인적인 비리 네, 어떤 뭐 이런 사유를 걸로 계속 사유를 찾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죠. 네. 근데 이 문제의 연준 건물 이름이 7대 연준 의장 이름인 메리너 에클스 이름을 따서 메리너 에클스 빌딩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 메리너 에클스 전 의장이 1948년에 의장직을 맡아서 1948년에 의장직에 사임한 이후에도 자신의 임기를
계속 이사로 남아서 채웠어요. 1951년 7월까지 이사로 남아서 네. 당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 사람이 기여한 거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연준 빌딩에 지금 붙은 겁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는 압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 압력을 넣어서 자진 의장직에서 사임하더라도 이 파월은 뭐 이렇게 에클스에 전례를 따와서 계속 이사로 남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해석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뭔가 좀 상징적인 맞아요. 의미가 있어 네. 보이는 그런 빌딩이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이 파월 의장과 약간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일기 행정부 때. 네. 이렇게 적대적인 적이 또 있었습니까? 예, 뭐 사실 뭐 관계는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기 행정부 때 파월을 직접 택해서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했지만 1년도 채 안 돼서 벌써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금리가 문제였어요. 금리를 인하하라 그랬는데 사실 그때 뭐 인플레이션도 좀 높고 이래서 오히려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 당시 연준이. 그래서 그때도 막 해고하겠다 이런 위협을 했었고요. 네. 지난해 대선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죠. 연준의 무용론 이런 것도 제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때 작년 2024년 말에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인하를 좀 단행해서 그때 이제 내가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에는 하느냐 이래가지고 연준이 정치화됐다 이렇게 트럼프는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 말만 듣는다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는 거는 그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연준이 정치화됐다 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꾸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그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히 연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 통화죠. 그다음에 금리 정책을 조절해서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네. 또는 너무 침체되지 않게 유지하는 거가 중요한 임무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맞아요. 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서 인플레이션이 좀 위험해서 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거고 소비가 그렇죠. 너무 침체됐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가지고 좀 푸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하는 일이 금리를 관리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독립성이 있어야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정권의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만약 어떤 정부나 정치인이 올려라, 뭐 지금 금리를 내려라 또는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적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국채 신뢰도도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 엄청난 파장이 이뤄지는데 네. 국채 신뢰도 예전에 저희가 그 트럼프가 말하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네. 감세 법안 설명을 드리면서 이 국가적인 경제 신뢰도가 떨어지면 국채 신뢰도가 떨어지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가 폭등하면은 재정적 어떤 부담으로 정부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방제전의 부실화 또는 타격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연준은. 그러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고만 쉽게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요구했던 거는 네.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주식 시장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 금리도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주식 시장이 더 활기가 뜨죠. 그리고 뭐 투자자가 많아지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네네. 거니까 실적이 개선이 되고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감세법이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재정이 부실화돼 가지고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 등 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하고 저지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어떤 금리 지불, 국채 금리 지불로 인한 재정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효과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미국 금리가 지금 4% 중반대인데 1%대 아니면 1%보다도 더 낮아야 된다. 0몇 %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기준금리 1%포인트에만 뭐 하여튼 3,600억 달러, 약 500조 원입니다. 이런 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네. 뭐 2%포인트면 6천억 또는 7천억 달러가 들어간다는데 왜 우리가 금리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되냐. 금리를 내려야 된다. 확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너무 차이가 좀 커서. 차이가 크죠. 연준은 이제 상황을 보자라는 좀 신중한 입장인 거잖아요. 네, 뭐 이 주저하는 이유가? 예, 앞서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거는 이제 아직도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있다. 물론 뭐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관세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위기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하하기는 인하하는데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좀 안전하고 단계적으로 내리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장도 중시해서 보고 있는 게 다음 주에 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립니다. 네.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그 주목되는 이슈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FOMC가 열리기 이전에 2주 전에 그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의 동향을 평가하는 그 동향 보고서 일명 베이지북이라고 하죠. 그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이기 때문에 네.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나왔어요. 지난 16일에. 이거를 보면은 이 다음 주에 있을 29일부터 30일까지 있을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비해서 경제 활동이 좀 개선되긴 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그리고 그래서 사업체들도 신규 채용에 좀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다음 FOMC에서는 현재 금리인 현 4.25%에서 4.50%를 동결할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미 연준도 입장을 정리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나왔던 베이지북에서 그 FOMC의 결과에서 한 2번 정도는 올해 안에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치들을 봐가면서 천천히 0.25%포인트씩 천천히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항상 이 연준은 너무 느리다. 특히 파월은 느림보다 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더 네. 빨리 더 큰 폭으로 내려라고 하는 걸로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좀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내주에 열리는 FOMC에서 동결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네. 연준에 대한 압박은 그 이후에 더 커질 것으로 계속 보여집니다. 되겠죠. 네. 예. 그 연준의 좀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올해로 112년이 됐는데요. 연준의 역사 속에 뭐 여러 의장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가장 큰 욕을 먹는 의장, 최악의 네, 의장으로 있었군요.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기 때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기사들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두 다 공통으로 최악의 의장이 누구냐? 그럼 이 사람을 꼽는다고 해요. 근데 1972년에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었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닉슨이 또 금리 그 당시에도 금리를 인하하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1970년대 후반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데 네. 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경기는 또 침체되는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잖아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대미문의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런데 또 그 이후에도 번스 의장은 뭐 정치적 뭐 어떤 눈치 보기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최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파월은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압박을 해도 이미 여러 차례 연준의 쪽으로 들어오는 경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해도 이거 기조를 유지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은 더 좀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이 금리 정책은 한 사람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표결로 하거든요. 네, 다수결로 네, 네. 하는데 그걸 또 명확하게 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을 내세운 이사들이 이전보다 좀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그것 또, 봐라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더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연준의 독립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깨닫게 되고 지금 뭐 파월 후임자를 몇 명 꼽아놓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들려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두세 명 뭐 압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준 이사들은 임기가 14년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하고 부의장의 이제 고 임기는 4년인데요. 네. 이 1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뭐 다른 일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사가 못 채우게 되면 후임자를 선임하는데 후임자는 14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드리아나 쿠글러라고 현 이사인데 내년 1월에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퇴임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금리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을 새로 거기다 임명해서 결국에는 그 이사진에 좀 바꿔보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간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시사 교양 채널 KBS 1라디오